자, 그러면 이제 행위 이론을 볼게요. 여기 행위 이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기출 빈도가 높죠.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그다음에 상학적 설명 이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봐두셔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이론 내용은 이제 그 받을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목적론적 설명이라는 거. 그래서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 신념, 원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목적론적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의 목적, 상황, 수단의 관계 속에 해야 할 적절한 행위자의 자신의 관점에 적절하다는 의미고요. 이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때 이제 자신의 관점에 적절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행위라도 그 사람 입장을 볼 때는 되게 합리적이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행위 설명 도식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 시사점 해가지고 있고 문제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교육 시사점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상황적 배경이 분명한 의식적 행위자들에게는 잘 하고, 거꾸로 이거는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 때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요것들 자연과학적 어떤 방법과 차별되는 가운데 인간의 행위를 설명한 추구하여 인간의 중요성에 관심을 배양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추구하여 역사적 목적, 내용, 방법, 통일성을 달성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과 인문학습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 의사결정 능력 함량과 관련돼가지고 요번에 이제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동할 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문제점은 비합리적인 부분에는 설명이 안 돼. 예. 우발적이거나 그다음 잠재의식이거나 그런 것들인데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가서 이제 좀 느끼는데 중학교 애들은 합리적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예, 비합리적인 행위들을 자주 하는데 그래도 여름방학 때 하도 그것 때문에 좀 얘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 애가 이제 단체 카톡방에도 하고 저한테 다 그 카톡방에 있는 데서 저한테 이제 북소년 처음 왔다. 머리 박아라. 오지게 박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했더니, 그냥 심심해서 했대.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어떤 나름대로 목적, 상황, 수단이 안 떨어지잖아. 이거 합리적 설명가지고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시간 낭비하고 지는데 하여튼 합리적 설명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보면. 중학교 가보면.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뭘로 설명하냐면 합리적 설명가지고 안 되고 성향적 설명가지고 잘 돼요. 왜냐? 항상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노는 애들이야. 그 설명이 비합리적으로 하는 애들은 성향적 설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합리적 설명 안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성향적 설명 볼게요. 요번에 합리적 설명 이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성향적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인간성을 규칙적으로 적용해서 일반화를 시도하는 건데, 되게 이제 햄펠 같은 신실증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성향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합리성을 근거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의향, 믿음, 태도, 개성 등 일반적 성향을 근거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성향을 보였던 애들은 꼭 그거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해. 현재도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것조차도 뭘로 바꾼 거야? 성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합리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계속 합리적으로 하는 거고, 오늘도 이번에도 할 거고, 다음에도 할 거죠. 그래서 일종의 관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일반화 법칙화 시킬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과학적 설명에 속하는 건데, 자, 가디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햄페의 성향이 있어요. 가디너하고 햄페의 성향 이론은 이제 약간 달라. 가디너 같은 개인 성향 분석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햄페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성향이나 그런 집단 성향, 그런 비슷한 성향들. 그래서 예전에 그 코어테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성계 관련된 예문이 나왔죠. 자, 코어테스 이성계를 이제 먼저 성향 이론을 적용할 때는 요 가디노 이론을 적용해야 돼요. 가디노. 예. 왜냐하면 이거는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디노는 갑은 망치는 을을 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인이 내포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햄펠이 이 가디노 이론을
비판을 했어. 왜냐면 사례가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을 가려면 사례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햄필 같은 경우에는 사례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되 A라는 합리적 행위의 성향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해가지고 뭐야? 복수 처리했죠. 그래서 한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그 사례와 비슷한 유형들 묶어가지고 일반화 시켜버린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이 햄필의 성향이론과 가진의 성향이론 좀 다르고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되게 코어테스나 그 다음에 이성계나 이런 게 나올 때 보통 인물 중심의 어떤 사례들이 나오면 되게 이제 성향이동을 적용해서 쓰려면 햄필 성향이동처럼 보면 안 돼요. 뭘 써야 되겠죠? 가진을 줘야 돼. 예. 예전에도 코어테스 이동 있죠? 그것도 가진을 적용해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향이동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문제점 두 가지가 있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그 비슷한 개인의 성향도 제각기 다른 목적 상황에서는 일반화되기 어렵다. 그 인간의 행위는 법칙화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성격이 들어도 군대 가서 막 그 고참들한테 뭐냐면 이렇게 막 싸가지 없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성향이 다른 거잖아. 그리고 내가 성격이 들었더라도 내가 그 뭐냐면 만나는 여자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연애하는 여자들한테는 잠시 내 성격을 숨겨야 되겠죠. 근데 연극이라는 건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결혼할 때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항상 그 뭐냐면 자기한테 잘해주고 군말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연극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결혼하면 다 본색이 드러나니까 조심하시고. 자, 하여튼 두 가지 문제점은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항상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총괄 보죠. 총괄도 이게 은근히 계속 나와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쭉쭉 나오는데 총괄은 일단 특징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사건이 어떤 다양한 과정의 한 부분을 생각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건과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특정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 그 개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하고 이제 차이가 있냐면 간접론자로 차이 있죠. 간접론자의 개별적 사건들 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총괄은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인과적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그 실체의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적 동기가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실 무엇인가, 그 사건이 결국 무엇이 되는가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인과적 설명이 중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과적 설명이 나오면 이건 총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총괄적 설명을 같이 하려면 뭐가 같이 해야 되겠죠? 인과적 설명도 같이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인과적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총괄은 총괄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물 속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묶어내는 것이 개념이죠. 근데 개념을 어떤 객관적 기준을 묶는 게 아니라 뭐죠? 내적 동기를 묶어요. 이게 좀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증론하고 좀 차이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실증론하고 좀 차이점이 또 뭐냐면, 자, 실증론에서는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죠. 이건 뭐죠? 제한된 일반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하는 장소에 전제 조건 예에 발견되지 않는 어떤 타당한 제한된 일반을 추구한다. 이것이 또 총괄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총괄은 총괄은 실증론하고 간접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또 실증론, 간접론과 좀 차이점도 있다. 그래서 이걸 남색책에서 한번 찾아가고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괄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총괄 개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교사 중심의 방법과 학생 중심의 탐구학습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설명식 수업은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요. 그냥 일단 항상 이제 총괄학습을 적용한 게 그 탐구학습 부분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총괄학습과 탐구학습인데 자 이게 예전에 객관식에 관련돼 갖고 예문에 한번 나왔어요. 예문호 그 순서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논한책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학습인데 요번에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탐구학습이 답안이 하나 있었잖아요. 가사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정. 그런데 그 마지막 글쓰기 쓰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글쓰기 수업이냐 탐구학습이냐 이렇게 했는데 딱 볼 때는 여러분들 뭐가 답이겠어요? 탐구학습이 답이에요. 네. 왜냐하면 탐구학습이 독자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학습 방법과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사회학습도 적용될 수 있고 글쓰기 수업과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 개념과 적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수학습 방법 쓰라고 하면 여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총괄이 주다 하면 총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 절차가 이게 자주 언급되면 탐구학습 쓰셔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글쓰기 수업만 그 밑에 딱 한 마디 나왔죠. 그거 가지고 글쓰기 수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글쓰기 수업에 관련된 그 내용들 보면 글쓰기 학습이 주 내용이야지만 글쓰기 수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분명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 설정, 가설 형성, 자료 수집, 관련 사실의 발견, 검증, 일관된 의도의 인지, 총괄학습 개념 축출. 그 중에 일관된 의도의 인지와 총괄 개념 축출이 이제 보통 탐구학습하고 좀 다른 면이죠. 그 다음에 장점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꼭 한두 가지 외워두세요. 그래서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 정리하는 데 필요하며 역사의 학습의 구조에 도움이 된다. 특수한 사건을 일정한 인연과 동향과 관련시켜 이해하여 사건들 상호 관련된 전체 속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사실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 데 정보를 유용하다. 그 다음에 과거의 구체의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모든 역사적 사건을 총괄 설명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과정을 총체적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됐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분석을 초점 맞춘 역사 설명의 본질에 벗어난 설명 방식이다. 세 가지 있는데 거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인간관계 분석에 초점 맞추는 역사적 설명의 본질에 벗어난 설명 방식이 있는데 내러티브에서는 인간관계가 본질적인 게 아니라 부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 역교도를 읽을 때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역교도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고 내러티브에서는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굳이 왜 앞뒤가 안 맞냐고 생각해서 필요 없어. 그냥 외우시면 돼. 예.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읽으시고 이제 맥락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하고 영역 중립 인지론의 차이를 볼게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가 09년 이후부터는 깜깜무소식이야, 이것도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과 그 관련된 삐아제 이론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의외로 요즘에는 주관식에서는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책임 주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갈색 책하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좀 비교해봤어. 먼저 일반론자, 영역론자 비교야. 일반론자들은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이고 영역론자들은 삐아제 이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교과마다 특수한 능력도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교육학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영역 중립 이론과 영역 고유 이론 이제 비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교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영역 중립 이론지론하고 영역 고유 이론 비교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대개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떤 맥락이 주어지고 그걸 적용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나 총괄 평가할 때 같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적용하는 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영역 중립 인지론하고 영역 고유 인지론 좀 두 번째만 좀 보면요. 자, 역사의식은 이제 그 역교도의 사고력 발달 원인을 이제 역사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영역 고유 그 중립 인지론 같은 경우에 연령에 따라 인지 구조의 발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영역 고유 인지론은 역사교육의 내용, 구조, 원리를 얼마나 많이 알았다.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 시기는 이제 그 영역 중립 인지론의 대표적인 피아제 필할렘 모델이죠. 필할렘 모델은, 연령 지체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가 돼야지만 역사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등학교. 근데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모든 시기에 다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무슨 방법식을 제공했냐면 이간이 그 내러티브 할 때 이형 대비적 방식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 중립 인지론은 교육 내용 조직 발달 단계에 있다. 얘들의 이제 발달 단계 있죠. 근데 영역 고유 인지론은 학습의 계열성, 학문의 구조 조직.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뭐 곱셈 나눠서 나누고 1차, 2차,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교육과정은 발달 교육과정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임시적 능력 발달이고, 자, 영역 고유 인지는 학교 커리큘럼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성의 차이는 영역 중립 인지론의 대표적인 계열성이 뭐예요? 환경학대법이에요.
그래서 환경학대법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예증의 관계 이것도. 그래서 내용 물어보고 교육과정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영역보유인지에서 환경학대 비판한 거 예전에 한번 나왔죠. 그 02년 기출문제 디스한 거. 그래서 그때 이간의 그 이항 대비육 방식이 환경학대법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지평학대법이라는 것들을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볼 나선형 교육과정인데 이 나선형 교육과정은 예전에 기출에 한번 딱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역교론에서 나온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통합사회적인 측면에서 융합형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선형 교육과정은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사과 쪽의 얘기고. 근데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 어디 속하냐. 이게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그 브루노의 이론이기 때문에 영역 중립 인지도에 속한다고 얘기하지만 교육학에는 그렇게 안 봐요. 교육학에는 두 개 다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논리적 개연성하고 심리적 개연성 같이 있어 이거는요. 예, 그래갖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역교도는 파란 책에 있는 걸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파란 책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브루노의 이론을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아제 필랄레 모델 있죠. 피아제 필랄레 모델은 필 모델과 할렘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피아제 필랄레 모델은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죠?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우리가 얘기하는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가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역사에 적용된다. 역사교육에. 그 중에 이제 그 형식적 조작기가 역사의 사고에 속하고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애들은 이제 도달하는 그 단계가 보통 이제 형식 조작기가 다른 교과보다도 늦는다. 교과 지체에서, 연령 지체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이게 두 가지 공통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은 이제 크게 기술적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술과 설명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 기술과 설명이 있는데, 기술이라는 건 내용 지배적 사고고, 설명이라는 건 가능성 위중 사고인데, 그 예문을 이제 제가 남색책에 있는 예문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회에서 이제 기술은 그냥 자동차 기어 복속을 이야기할 때 손과 발을 때 연속 동작으로 이야기는 진행한 거고, 설명 거기에 이제 뭐냐면 아이디어를 참조해서 쓰는 거 중 있는데, 공통적 기술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설명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냐면 일반화 추론, 인과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 고려할 점들을 다시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설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 이건 기술에게 설명했어요. 기술이죠. 근데 내가 뭐냐면 눈물샘을 자극받아갖고 눈물 흘렸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설명이 되는 거죠. 인과관계 들어가 있잖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과 설명이 예전에 기출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것도 한참 됐어요. 한 20년 전에 나온 건가? 하여튼 이것도 90년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시대가 좀 떨어져 있는 문제고 요즘 추세. 그 다음에 할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자주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할렘은 이제 크게 연령 지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역사에서 형식 조작은 다른 과목과 지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할렘의 특징은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는 이 사람은 가설 검정을 했어. 실험 연구를 도입한 거야. 보통 역사학에서는 실험 연구 잘 안 해요. 그냥 역사적 어떤 사본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전개들만 하지. 근데 자기가 주장한 것을 실험 연구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파란책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안 봐. 다 비판적으로 봐. 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인증적 사고 있죠? 불순하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실험 연구 도입을 해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실험 연구를 도입했다는데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구체 조작기, 형식 조작기를 이제 할 때 구체 조작기는 텍스트에 직접 좀 명백하게 제시된 것들 의존해 답변한 방면에 형식적 조작기는 연결의 다양성 인식에서 논리적 분석 가능성 있고 뭐 등등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피아제 할렘도 그 이론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이 이론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좀 약간 추세는 떨어져 있고요. 다만 피아제 필랄렘 모델 해갖고 이게 세 개를 묶는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많이 나오냐? 피아제 필랄렘 모델의 비판점이 이제 예전에 좀 나왔죠. 자, 그러면 영역 중립 이론 비판을 이제 볼게요.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크게 이제 소극적 비판과 근원적 비판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자, 소극적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령 발달 단계나 어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존재하지만
역사적 사고 방식 가설 영역적이 아니다. 오히려 구체 조작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 아예 삐아제 이론 단계를 부정하는 거야. 발달 단계를. 예. 그래갖고 이제 대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근원적 비판에 속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고의 성격을 보면 과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인증적 사고다. 그래서 이 인증적 사고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인증적 사고는 관련 사건의 공통 부분 연결로 상상의 망을 형성하는 거. 이게 인증적 사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면, 뭐, 하려면 역사 교육에서 이제 할 때, 시험 연구할 때, 역사서술 문장이 서술됐고, 질문의 타당성의 방법에는 오류가 있다. 이게,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정보처리 이론과 관련돼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교수학 측면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시기든 다 적정한 방법만 사용하면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가설 영역적 사고에서 제일 발달 중고등학교만 가르치는 거하고 반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갈색책에 보면 내러티브하고 이제 관련돼서 클라이막스를 두면서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갖고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 때 설명하는데 뭐 그 신진사대 뭐 누구와의 갈등을 설명해요. 건문세족의 갈등. 그래서 둘이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신진사대부가 승리해서 이순신과 짝짝꿍, 이순신한테 이성계가 짝짝꿍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양 대비적 방식에 갖고 사랑과 믿음 같은 이 두 가지 대입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뭘 비판하게 나온 거죠? 환경학대법 개념을 비판하게 나온 거죠. 그게 공인형 기출문이 나왔고 주로 뭐하고 나왔어요? 호랑이, 예, 그 당군신화와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뭐 곤토템, 호랑이 토템 얘기하면 틀릴 뻔인 거죠 여기서. 이양 대비적으로는 곰은 참을성이 있는데 호랑이는 성급하다. 참을성과 성급함을 강조해야 돼. 두 개 대비된 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 그 수준 낮은 애들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영역주의 중립 이론의 비판 내용을 꼭 외워두세요.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증적 사고도 거의 한 3번 정도 나왔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인증적 사고도. 그래서 인증적 사고는 이제 원래는 가학 사고, 가학에서 강조하는 그런데 어디에서 출발? 가설적 추론에서 출발했어요. 가설적 추론. 가설적 추론은 기축법이라고 하거든요. 기축법.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추론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통적인 추론 방식이 뭐가 있냐면 그 영역적 추론하고 기납적 추론이 있어요. 영역적 추론은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고 전제 조건을 개별적으로 사실 뭐냐면 적용하는 거죠. 기납적 추론은 그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 속에서 뭘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는 법칙을 끌어내는 거죠. 근데 영역적 추론이든 기납적 추론이든 공통된 전제가 뭐냐면 관찰 가능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관찰 가능해야 돼. 관찰 가능하고 어떤 대상을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만 가능한 거야. 영역적 법칙이든 그 다음에 기납적 추론이든. 근데 문제는 모든 그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그게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관찰 가능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험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방면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지구과학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천문학을 이제 연구할 때 저쪽 그 뭐냐면 목성의 우성 중에서 유라파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 보면 이게 얼음이 덮여 있거든요. 얼음이 덮여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물이 있을까 추정하고 있고 물이 있으면 강이 뭐도 있겠어. 생명도 존재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 가갖고 관찰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죠. 그러면 영역 기납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심해에서도 생명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심해에도 뭐냐면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구에 심해에서도 뭐냐면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유라파의 이제 구조를 보고 우리는 추론을 하죠. 그렇게. 그래서 유라파의 그 밑에 얼음 덩어리 밑에는 바다가 있을 거고 그 바다에는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는 가설적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추론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는 여기에 뭘 갖다 플러스 되면 기납적 추론을 갖다 플러스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모든 것을 추론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갖다 바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어렵게 생각하죠. 우리 일상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 자, 영희와 철수가 우리 사귀는 것 같아. 보니까 둘이 자주 들락거리면서 어디 나가. 둘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 볼 때는 이거는 뭐야? 아, 사귄다라는 가설적 추론이 있죠. 근데 가설적 추론까지 끝나면 안 되죠. 뭐냐면 기납적인 어떤 추론, 경험적인 어떤 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가 뭐 영화관 왔다 갔다 하고 뭐 모텔 왔다 갔다 하고 등등등. 그럼 우리가 기납적으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인징적 사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인징적 사고들 그 역사학에 이제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피셔하고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자연과학적인 어떤 것들인데, 그래서 피셔는 이제 앞에 그다음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사고를 이제 추론해가지고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만들고 자료에 비추어 논리적 모순 없는 사고 이렇게 정의가 내렸어요. 그걸 이제 받은 사람이 부스인데, 부스는 할렘의 연구 방법을 또 받아들였어. 실험 연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가설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갖고 1단계는 기술적 방법,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고 2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거기에 창조적 사고가 상상적 사고가 플러스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뭐 인진적 사고도 해갖고 1단계, 2단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이제 이해는 못하겠는데 일단 남색지에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그냥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타난 것은 다 누구 책임이야 이거는? 교사가 책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구체적 분류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추상적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스는 이걸 통해 잃어버린 세계, 가설적 추론과 이런 기납적 추론, 잃어버린 세계를 이제 했는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역사적인 내면을 구성, 감정이입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서 이제 나오는 그 사료는 대개 보면 외면적인 행위들만 적어놨죠. 의도 동기는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그 의도 동기를 파헤쳐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인징적 사고를 파헤치는 것을 가속적 추론, 이걸 잃어버린 세계로 비유해서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과 감정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사회 해석 단계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논문도 좀 소개해주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갖고, 후삼국 시대 때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신검, 용검 해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이 금강하고 아버지들 이제, 대립했죠. 그래서 금강을 죽이고 그 건원을, 유폐시켰잖아. 그럼 우리는 왕이 다툼만 이렇게 사회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재분석하고 다시 가설로 해서 적고 나면 왕이 다툼이 아니야. 이거는 단순히. 그건 뭐냐면, 그 당시 건원하고 금강은 지금 이제 고려에 항복하자. 온건파고. 근데 이에서 신검이 안 가면 끝까지 싸우잖아. 강력파죠. 그러니까 대고조 정책에 대한 충돌이 왕이 다툼으로 해갖고 포춘에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기존의 관점과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몰랐던 잃어버린 세계를 상상적 추론을 통해서 끄집어낸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징적 사고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인징적 사고가 예전에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객관식에 나오고 주관식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들 많아요. 그래서 인징적 사고 좀 공부를 해두세요. 그래서 남색책에 좀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이요. 자, 구성주의인데 구성주의도 은근히 이거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나올 때 됐어. 한번 이것도요. 구성주의는 실제 교육 과정의 바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구성주의는 주로 어디 있냐면 파란 책이 있어요. 남색 책이 없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구성주의는 삐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또 영역 고유 인지론에서 받아지는 거야. 그래서 삐아제 이론과 뭘로 구성됐죠?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삐아제 개인적 구성주의하고 비고축 피해, 사회적 구성주의. 근데 개인적 구성주의는 이제 맥락은 맞는데 엄밀히만 인지적 구성주의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개인적 구성주의 이렇게 돼 있지만 파란색에서는 인지적 구성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인지적 구성주의로 딱 쓰시는 게 답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구성주의가 이제 그 역사 교육에 어떤 것을 이제 하냐? 일단 세 가지 시사점을 두 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주는데 일단 구성주의가 도입되면서 역사 고유가 고유의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의 어떤 본질을 인식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에서 지식은 원래 주어진 게 아니죠.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상대적이고 유동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해 준 거예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내러티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대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 사회적 맥락을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5개념이 있어, 5개념. 5개념을 뭐냐면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맥락을 집어넣었고, 그래서 맥락이라는 거는 역사적 이야기와 형식이 담겨진 가공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실제 내용의 탐구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락은 뭐 우리가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 개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구성주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와도 연결돼요. 평가 방법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수행평가죠.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가정. 그래서 수행평가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에 그 예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중에 구성주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가 해갖고 쪽지인 거, 영희, 철수, 미영이가 뭐 해갖고 나온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구성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역사교육이 원래는 다양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화 가능하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락을 강조하죠. 그래서 내러티브 5개념을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구성주의를 이제 구성주의를 통해서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수행평가와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본 지식을 볼게요. 대본 지식은 도식 스키마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뭐냐면 삐아제 인지 이론에서 갖고 와요. 삐아제. 근데 삐아제 인지 이론에 나왔지만 은근히 이게 어디에 써먹냐면 영역 고인지론에서 써먹어. 이게 좀 약간 특징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05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개설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책이며 특정한 시공학적 맥락에 적절하도 조직된 행동 영속성이다. 그래서 생일잔치가 어떻게 진행돼 생겨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억지로 꾸미면, 그러니까 생일잔치 해가지고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내 생일잔치가 있다. 그래갖고 생일잔치가 있으니까 애들이 쭉 와가지고, 그래, 너 참가할게. 그 생일잔치 갈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올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이제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면 애들 축하해주고 선물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일잔치가 있으면 계속 연속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그런 거야. 근데 그거 저한테 따질 부분이 아니죠. 왜냐면 좀 팔라책이 있는데, 억지라도, 뭐냐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문화적 어떤 간섭 틀이 이제 대본 지시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갖고 생일잔치 부분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이게 뭐냐면, 하장을 하잖아요? 하장할 때 저는 잘 몰랐는데 좀 나중에 찾아보니까 하장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기초하장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하장하고 나서 하장을 벗기는 작업? 피니시하고 있죠? 이게 하는 순서도 있죠?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어떤 순서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위계적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 예. 이건 무슨 지식이야? 대본 지식인 거야. 예. 그래서 이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 행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는 것을 대본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대본 지식이 있다는 거. 대본 지식은 그래서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이다. 피아제 이론이지만 영역 고유 인지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본 지식의 문제점은 아까 말했처럼 그 안에가 뭐죠? 내러티브의 어떤 이론을 발현됐지만 사회 문화적 틀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다? 5개념이 있죠, 5개념. 그래서 이것을 뭘로 곤칠 수 있다? 구성주의의 맥락을 통해서 곤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동화, 조조, 평형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본 강의 이론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역사교사의 어떤 역사인식과 교수학습 방법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교사의 역사인식과 교수학습 방법이 요번에도 나오고 한 3번 정도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검은 책 내용이 자세히 돼 있어요. 예, 갈색 책은 2줄 정도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검은 책 보셔야 돼.
김환준 씨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인식을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역사를 안다. 그러니까 교사가 역사할 때 중요시할 부분들 역사 인식으로 봤죠. 그래갖고 그 네 개의 분류로 이제 나눠졌어. 그래서 실제 역사적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는 거. 팩트죠, 팩트. 팩트 위주의 어떤 수업을 하는 그 교사는 이 교수학습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학생들의 기억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교사의 설명 방식으로 진행돼요. 문답, 비교, 유추, 그다음 연상 이런 것들을 할 때 팩트 위주의 어떤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적 설명을 이제 할 때는 논리적, 합리적 탐구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는 탐구식 수업. 그러니까 보통 인과적 수업은 사료학습과 관련돼 있고 사료학습은 탐구식 수업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교사 설명본인데 탐구식 수업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요번에 시험 문제도 그와 연결돼서 나온 거야. 그 탐구식 수업과 관련돼 갖고. 자, 세 번째는 어떤 교사는 역사적 행위를 한 인간의 내면의 이해를 강조하는 교수가 있어. 내면의 이해하는 것은 이제 뭐 동기나 이유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추측과 감정이입이 나와요. 예, 이 검은 책에도 있어요. 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딱 보시면 이 교수들이 어디였나 검은 책은 완전히 연달아서 탐구학습, 추측과 감정이입, 그 다음에 역사적 이해와 그 역사 교수의 교수학습을 같이 보고 냈다는 걸 딱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추체험이라는 건 뭐냐? 이 추체험도 이제 정의 내는 걸 보면은 이제 남색집 부분들이 있는데, 역사적 행위가 되어 역사 사건을 항상 체험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하는 건데, 이거 뭐냐? 자기 직접 해보는 거야,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몸으로.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역할극 같은 것들이 다 추체험이야.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04년 기준에. 역할극 해놓고, 여기 뭐 역사의 선생님 뭐 쓰다, 당연히 추체험 쓰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감정이, 또는 검은 책에 말하는 감정이집 이해. 요거는 이제 뭐냐면 행위자 입장에서 역사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내피셜이 한 번이야. 내가 머릿속에 뭐냐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피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뭘까요?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먼저 뭐가 일단 내피셜이 돼야지. 뭐 체험을 하더라도 뭐 재현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몸으로 극화 수업을 해갖고 역학을 하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오는 그 추체한 단계 부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남색책에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 방법은 이 인간의 행위를 이제 강조하는, 그러니까 내면을 강조하는 거는 극화 수업,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뭐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교사는 역사적 평가를 이제 강조하는 거였어. 판단력.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지식, 역사관, 사회관, 가치관을 종합되어 나타나는 거에, 자, 교수학습 방법, 당연히 이거 뭐겠어요? 논쟁형 토론과 토의식 토론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보면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교사가 어디를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아까 전에 실제 팩트를 강조한 거. 팩트는 설명식 수업. 인과적 이해는 사료학습이니까 탐구학습. 세 번째는 인간의 내면 이해니까 이것도 동기가 들어가죠. 역할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의 평가니까 어떤 판단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논쟁형 토론이나 토의형 토론 이렇게 있죠. 논쟁형과 토의형은 아시죠? 논쟁형은 뭐예요? 두 개가 대조된 걸 한 거고, 토의형은 어떤 것을 이제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거고, 경기도에서 이제 하는 2차 수업은 논쟁형이 아니에요. 토의형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집단형 독백이다, 집단 독백이라는데, 개인 독백, 집단 독백이라는데, 자기 말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딴만 하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구 방법과 현장 연구 부분. 이거 한 세 문제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역사 연구 방법론은 교수학습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되게 역사학이나 역사 연구를 할 때 연구 방법론이야. 그러니까 실제 애들 데리고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비교학습이 어떻고 분당학습이 그런 게 아니라 역사학이나 역사교육 할 때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런 연구 방법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연구 방법론과 관련돼서 예전에 현장 연구 주로 왔어. 자, 현장 연구의 의미는
학교나 교실에서 일어난 일상적 행동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교육적 실천과와 연구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천이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론을 이제 만들면서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서 다시 이론을 뭐냐면 본치고, 상호 뭐냐면 교환적으로 이게 순환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 연구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교사겠죠. 그래서 그 통해서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론과 행동이 서로 연결돼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장 연구 방법으로서 개인 연구, 뭐 학교 단위 연구, 협동 연구 뭐 그런 게 있고요. 시험 문제에 예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 양적 연구 방법하고 질적 연구 방법이야. 이게 현장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사회과학 연구 방법이나 그 뭐냐면 역사학의 연구 방법 거의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일단 양적 연구 방법은 이제 자연과학에서 강조되는 거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에 속했던 것이 실증주의 연구 방법, 과학적 연구 방법, 행동주의 연구 방법 등등등등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양적 방법은 이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통계, 실험, 무자유 접근에서 주류 연구 방법이고, 일반화된 모델로 하고 있고, 그다음 자연과학적 모델이 역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에서는 자연과학적 모델이 역사과 인문과학에 접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자, 얘가 만약에 우리 흔히 보이는 거야. 고3 담임이야, 내가. 고3 담임인데, 얘가 이제 내신 1등급 정도 받았어요. 1등급 받았다고요. 근데 이 학교가 이제 평판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하위급 그 학교야. 그러면 1등급 가지고 하위급 학교인데 갈 수 있는 그 최대치가 어디냐면, 제가 그냥 고3 단위에서 이제 맡아서 하는데, 연고대는 안 돼요. 예, 서울대 스카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서성환은 갈 수 있어. 예, 그래서 서성환 쪽을 성균관대 갖고 해가지고 얘 추천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적 방법론이죠. 왜냐 통계를 바탕으로 해갖고 가설에서 한 다음에 그 대교업이나 이런 걸 돌려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내신을 가지고. 예. 자, 근데 질적 방법론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존 이제 그 인류 민속학이나 사회학에서 이제 든 방법인데, 자, 거기 해석학적 연구 방법, 탈신질적 연구 방법, 자연주의 연구 방법에 속해요. 인간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교육 형상의 상이한 관점과 의도를 가진 인간사의 상호행위를 보는 관점, 이렇게 했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질적 연구 방법에 속한 연구 방법 중에 해석학적, 탈신증주의, 자연주의인데, 해석이나 뭐 탈신증이 이해가 돼요. 자연주의 연구 방법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자연주의 연구만 우리가 딱 자연주의? 자연주의 하면 양적 연구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한전 우리의 자연과학만 생각해도 그런 건데, 요게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연구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연주의에서 여기 뭐냐면 양적 연구? 그게 하면 안 돼요. 질적 연구 방법에 속해요. 이게 예전 기출문이 나왔어. 오답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관찰 면접하는 것이 뭐냐면 질적 연구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3 담임이라고 봐요. 그럼 고3 담임은 양적 방법론은 얘 성적에 맞춰갖고 1등급이면 어느 성적으로 들어갔고 어느 대학에 어떤 과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 질적 방법론은 얘하고 참여 관찰해서 면접을 해. 그 얘 흥미야 뭐 이런 것들을 해. 얘가 그래도 1등급이지만 얘는 만화 하나 그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보다 애니메이션과를 가는 게 추천을 했어. 애니메이션 갔어. 그러면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대학교 못 간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데 가는 거잖아. 근데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이거는 얘 특성에 맞게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주류 관점은 양적 방법론이고 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체제 이탈적이죠. 이거는요. 예. 그것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그때 고3 단위 중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 있었어요. 1등급이고, 그리고 얘가 특징이 뭐냐면 보통 내신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내신이 높더라도 이제 뭐냐면 수시로 가는 학교는 내신이 높더라도 그 애들이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낮아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도 높아. 충분히 얘는 이제 서울교대나 영고대 정도 갈 수 있는 애거든요. 근데 그거 처음에 그렇게 했어. 고대도. 이게 딱 맞아. 양적 연구 방법에선. 어머니도 원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뭐냐면 사회성이 좀 떨어져.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보다는 얘가 또 특징이 뭐냐면, 요거보다 만화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애니메이션 그 청강 산업대학인가 그런 데 갔어요. 그러니까 얘 성적에 비해서 완전히 떨어진 학교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 입시 전문가 되고 이렇게 하면
병신 같은 짓을 했다. 왜냐하면 체제 주류 관점에서는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질적 방법론에서는 이제 보면, 이거는, 잘 갔다. 근데 이제 주류 관점에서는 좀 체제 이탈적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질적 방법론은 되게 이제 소외된 편이고 좀 약간 어떤 특정한 사례를 부각시켜가지고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확산시킬 때 이렇게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방법론이 나오겠어요? 질적 방법론이 나오겠어요? 나올 때 볼 때. 사회과학과 역사와 관련된 질적 방법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법보다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걸 이제 뭐와 연결돼서 현장 연구와 관련돼서 같이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두 번 정도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의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대 역사학에서 강조할 때 그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비판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모더니즘 비교를 각자 보시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랑케 이후의 근대 역사의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기본 전제가. 그거를 이제 뭐냐면 전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이제 보면 첫 번째가 과거에 실제된 지식을 탐구한다는 역사적 목적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엄격한 사회 비판을 통해 객관적 역사 소설을 추구한다는 역사 방문의 회의. 세 번째는 계기적 인간의 기원들의 다양한 탐구 비판인데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중에 첫 번째 것이 그 17년도에 나왔고요. 두 번째 것이 03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응하고 디귿은 기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역을 포괄하는 말이고 구체적인 말들이 니은과 디귿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그 남색책에서 찾아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몇 번 읽고 제 표를 만들었어. 여러분들 이제 논문책하고 같이 이용호 씨가 이제 쓰는 논문책에서 나왔는데 잠깐 밑에 표를 보세요. 이걸 알려면 좀 철학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철학을. 자,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역사적 사실 구조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밑에 보면 역사적 실제, 현상이라고요. 실제. 보이시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실제라고 해요. 실제. 그러니까 현상 밑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원동력과 법칙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역사학에서 이제 첫 번째 의미에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과거의 실제를 탐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뭐를 탐구해갖고 역사의 보편성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 자, 역사적 실제라는 거, 현상은 뭘로 적혀 있죠? 언어로 적혀 있죠. 언어는 뭐야? 하이트에 의하면 다 만들어진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밑에 있는 역사의 실제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역사의 실제라는 거는 하나의 담론적 질서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담론적 질서라는 것은 어떤 누가 지배층에 의해서 뭐냐면 만들어진 거다. 근데 이게 담론이라는 말도 이게 지금 되게 정의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학계에서 담론을 사회학이나 그 역사학이나 뭐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어. 담론이 뭐예요? 담론이 일단. 담론은 이제 역교론에서 말하는 담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그 선택을 통해서 일종의 사실을 기술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우리의 어떤 이대로 가치에서 선택되어 서술될 때 우리는 이걸 담론이라고 역사에서 흔히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 있죠. 조선왕조 실록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뭐죠? 우리가 알고 싶은 얘네들이 기준으로 올 땐 알고 싶은 것들 끄집어내갖고 서술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담론이에요. 모든 역사학에서는 다 그래. 모든 걸 다 서술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서술돼 있잖아요. 이건 담론이에요. 예. 자, 근데 요런 담론도 있고 첫 번째 의미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담론은 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론은 뭐냐면 자, 역사적 사실은 다 뭘로 구성돼 있죠? 언어로 구성돼 있고 이 언어는 누가 만들어? 지배층들이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는 지배자들의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지배층의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허구다. 이게 담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건 역사의 팩트를 인정하는 데서 역사 사실을 정리한 거고 요거는 팩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든 건 다 지배층의 허구다. 이렇게 이제 지배층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반영되는 지배 논리가 반영된 그런 것들이야.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러면 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겠어? 이거겠어?
이거겠죠, 이 담론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실제는 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허구가 있고, 이 언어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지배층이 만들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가 말하는 그 보편적 법칙은 다 담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역사적 실제와 관련된 거야. 눈에 보이는 실제. 눈의 실제는 엄격한 그 사료 비판을 통해 객관적 역사를 서술한다. 근데 눈에 그 실제 보이는 사료에서 보이는 것은 다 뭘로 만들었죠? 언어로 만들었죠. 언어는 뭐죠? 모호하고 복합적이고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계기적 인간관계 기원은 뭐냐면 실제를 통해서 뭔가 그 계기적인 인간관계 기원을 찾아서 보편적 법칙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실제로는 하나의 기원 대신 여러 개의 출발점이 있고 오히려 우연히 역사를 바꾸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JTBC가 태블릿 PC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지금 정권이 계속 뭐야? 어떻게 박근혜 정권을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일종의 뭔가 우연적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기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JTBC에서 그걸 터뜨렸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최순실의 존재를 깨다 보니까 박근혜의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고 되고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가 물러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국회의원 비중이 뭐예요? 여당이 많았으면 완전히 이게 또 탄핵이 부결돼가지고 탄핵이 부결하면 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군대가 개입돼가지고 뭐냐면 완전히 군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운과 네이버가 폐쇄되면 여러분들 이제 북소형 카페가 없어질 수 있는 거냐. 자, 이런 것들을 무슨 인과관계를 가지고 기원을 가지고 설명해요. 안 되죠. 뭘로 설명해? 오히려 역사는 우연적인 것들이 더 많다. 이질적이고 비연속 파일적인 복합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목적적으로 설명하고 어디가 뭔지 뭐 인과관계에 따라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서구적 사고방식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전제 조건을 다 포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이제 실제라는 그 역사의 어떤 실제는 엄격한 사회 비판을 했다는 걸 비판한 거고, 마지막 그 속에서 뭔가 인간관계를 타는 걸 세 번째 전제로 또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표를 가지고 제가 도표를 가지고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표를. 예. 그리고 역전을 읽어보시면 특히 이제 어떤 이론이나 철학 부분은 그 교수님들이 잘 이해를 못해갖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암기해 두세요. 그냥. 그래서 저도 이해를 왜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출제해내기 때문에 외워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나온 게 추체험이죠. 추체험. 그래서 이제 보통 감정이익적 이해, 감정이익과 추체험을 구별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구분해놨어요. 요번에 그 나온 게 추체험과 감정이입이죠. 아까 이제 설명한 추체험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체험에 이제 학습 활동 같은 게 분명히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추체험 활동은 당신이 뭐뭐였다고 가져가고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역사 수업 활동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그리고 그 형태 방법들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이해 방법의 글쓰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객관적 글쓰기 뭐 등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유의점이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면 추체험의 학습 모형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게 어디 나왔냐면 거기 이제 45페이지에 보면 추체험 활동에서 역사 수업의 활동 있죠.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상의 맥락적 이해, 두 번째 단계가 역사적 행동의 의도와 목적 대응 이해, 그 다음에 학습의 활동의 표현. 그래갖고 이제 역사상의 맥락적 이해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추체험 활동을 하려면 뭘 자료를 해? 자료를 수집해야 될 거냐? 그 사료 같은 자료를 파악해야 될 거냐? 일단 객관적 팩트를 알아야 되겠죠? 팩트를 보고 그 속에서 이제 내면의 사고를 해야겠죠? 의도하면. 요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거는 감정이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계가 뭐야? 추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팩트 파악, 그 다음에 팩트를 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의 생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추체험 활동이라고 하지만 이건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은 아까 얘기했지만 개념적 분류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같이.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형태 분류 부분에서도 이게 뭐냐면 말이 이제 축체음이지만 실제로 이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감정이입을 해야지 가능한 거야. 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 나온 거는 이제 개념적인 분류해놓은 거 부분만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그 남색책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러티브를 좀 볼게요, 내러티브. 자, 내러티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객관식이나 주관식 때. 최근에는 시험 문제에 좀 안 나오는 부분이 내러티브예요. 그렇지만, 이게 예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봐야 텐데. 자, 내러티브의 특징은 사실이나 가공의 과거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야기 형태고요. 이야기, 전기, 자서전, 정통적 역사서술 같은 논피션 언어로서 시공적, 인가적 요소를 표현했다. 근데 여기서 주요 때 이때 인간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과학적 인과관계. 예전에 한번 기출에서 나왔는데 요때 인과관계는 뭐냐면 과학적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하나예요, 둘이에요. 원인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 물이 끓는 건 100도씨밖에 없는 거야. 그 단어는 설명원데 배타적이야, 인과관계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에서 인간하는 건 여러 가지. 프랑스 대혁명은 뭐 재정 파탄에서 일어날 수 있고 계몽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에서 인간하는 거는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야. 보완적인 거야. 뭐가 본질적이야? 사건의 그냥 기술이야. 원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 행위와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 사이에 유의미하게 연속된 것을 이야기를 구성한다.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이거는 남색책이나 녹색책이 없고 갈색책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예문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집트에 이제 쭉 설명했는데 이집트는 뭐가 있고 있는데 해놓고는 이게 이집트의 어떤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개별적 사실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집트 문화의 특징에 대한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 유의미하게 연속된 이야기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개별적 사실도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그걸 묶을 수 있는 핵심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갈색책에 있는 내용들, 예문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요번에 갈색책 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 쓰기. 그래서 이거 비판적 읽기 쓰기가 그 갈색책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번에 최근 안 나왔지만 한번 내년에 또 갈색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나왔던 것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의 특징은 하자의 존재를 갖추지 않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1인칭을 포함한 다양한 시점인데 특히 1인칭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주로 어디에서 설명적 테스트에 우리가 교과서에 보는 관점들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래서 마치 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읽는 독자, 학생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절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토시를 못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1인칭, 2인칭 이렇게 해가지고 3인칭 이렇게 다 써버리면 이게 누구야? 대인이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자가 드러내면서 뭐냐면 비판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여기도 동전의 양면인데 나를 드러내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나를 들으면서 또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아이돌 가수 막 좋아하면 팬덤 가수 이렇게 막 팬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팬들이면 아이돌 가수가 뭐 거짓말 막 치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대로 믿어버리잖아. 근데 거꾸로 박근혜와 뭐 이명박이 얘기하면 아무리 박근혜 이명박 진실만도 우리 안 믿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 권위 있고 신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믿어버리는 그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이게. 양면 하여튼 동적 양면이 있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를 포함해서 역사적 사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의 구성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독자들 강조할 수 있고 그래서 보편 전지적 시점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자가 그 역사가의 그 상대하고 주관적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군역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내러티브 서술과 설명 방식 서술이 이렇게 잘 드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 차이가 뭐죠? 내러티브 서술은 필립 2세, 브라운도 뭐죠? 주체가 드러나 있죠?
3인칭 해가지고 주체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의도와 동기를 강조해.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조는 필립 이세아 브라운이 없는 거죠. 얘는 뭐죠? 거기에 대한 어떤 사건 형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구조를.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서술 방식 특징, 인간 경험이 미묘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해요. 느낌, 목집, 목소리, 태도. 분석적 설명보다 기술적 설명이고, 그리고 이해와 설명 함께 서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품에서 텍스트 이동인데, 이 텍스트 이동은 쓰는 사람보다는 읽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그걸 보고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걸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이제 저자가 그걸 또 보고 다르게 해석해 또 새로운 걸 생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네이버나 다운에 보면 그 뉴스가 나오잖아, 뉴스. 전 뉴스보다는 요즘에 기대기라고 해갖고 하는 보기 싫더라고, 얘들.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에요. 항상 밑에 뭐 댓글을 봐. 그럼 댓글을 보면 그게 현실이 나오거든. 그래서 뉴스는 항상 뭔가 이상적인 얘기를 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쩌고 있고 감성파리 하고 하는데 사대 막 강조하고, 근데 댓글에 보면 그걸 막 깨는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이제 쓴 사람이 먼저 작품에서 의미만 강요했잖아. 근데 그 의미를 보고 텍스트를 또 읽고 비판함으로써 상호 순환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가지고 저자와 독자, 글쓰기가 글읽기가 이분법적인 경계가 붕괴되는 거야. 쓰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도 쓰는 거죠, 의견을. 예. 자, 장점도 외워두셔야죠. 이거 뭐 파란 책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는데. 자, 아동에게 문화적 친숙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흔히 사용하는 수단, 대본지를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5개념이 좀 있죠. 역사학습의 고유 개념인 다른 시대, 장소, 사람들 이해가 가능하고요. 내러티브의 시간적 전후관계,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인간의 행위, 의도, 결과를 다뤄서 인간의 경우에는 이해를 촉진시키겠다. 문제점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특정 문화나 집단의 주요도에 따라 사건을 사용하는 요구에서 비롯되면서 필연적 합법성, 정당성의 건의에 부합니다. 이도주의 성격이 강한 대표적인 페르시아 전쟁이죠. 페르시아 전쟁을 뭐로 표현해? 서양의 어떤 민주주의와 동양의 전제주의, 이렇게 사건을 개화시키잖아. 평가를 해버리고. 이것도 상당히 서구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됐잖아요. 자, 두 번째는 시작, 중간, 끝이라는 내러티브 구조는 과거 실제 사람들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의 일관성과 결말을 알고 싶은 욕구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역사에 보면 되게 시작, 중간, 끝이야. 항상 좋은 사람만 성공하고 나쁜 사람은 뭐냐면 건선진하고 해갖고 처벌받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시작, 중간, 끝이 나는 그런 프로스는 없어. 역사는 누가 만드는? 승자가 만들고, 승자가 뭐죠? 착한 놈이고, 패배자는 악한 놈이야. 그러니까 승자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볼고, 우수한 사람들이 있고, 승리한다는 걸,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 것 뿐이지, 그런 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저자의 역사에서나 관점이나 정확성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거. 아까 얘기했죠? 예. 그걸 뭐라고 한다?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 그러니까 내러티브 양면이 있다고 했죠. 예. 비판도 하지만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믿거나 아니면 불신하거나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그 외에도 이제 연대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사적 상상을 제거하는 줄곧 비판해왔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쪽에는 상상력과 감정력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니들은 밑에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시에까지 상상의 감정의 강조는 문학적 내러티브를 강조한 거야. 예, 이런 것들과 해서 다른 쪽에서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이제 문제점,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외워두세요. 특히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 의미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고요. 그래서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냐면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브레이트가 뭐냐면 낯설게 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발짝 우리가 당연한 거를 뭐냐면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거,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사용되죠. 그 관련돼 갖고 이제 녹색책 내용이 있으니까, 아니 남색책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내러티브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요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그 갈색책이 있어요. 거기 갈색책이 제일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갈색책 읽어보시면, 이게 중구장방으로 돼 있어요. 이게 논문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색책에 있는 내러티브의 세 장 정도 있어요. 세 가지 논문을 제가 읽고 추려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러티브를. 요거는 예전에 한번 13년도가 그때 기출 문제 때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문학적 내러티브와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의 이제 구조와 이야기 중에 문학적 내러티브는 구조를 더 강조해. 프로스 강조한데, 이에 반해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강조해. 자, 예를 들어갖고, 동명상황 자체의 내용을 강조하고, 그 동명상황 있죠? 동명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거는 뭐냐면, 역사적 내러티브예요. 근데 이 동명상황을 어떤 현대인의 관점에 맞춰갖고, 다시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은 뭐가 돼요?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문학적 내러티브는 구성과 발견의 구성, 만들어지는 거고, 역사적 내러티브는 역사의 팩트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달해서 이제 방법은, 문학적 내러티브는 구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생략한 채, 현재의 관점의 저자 입장에서만 전달하는 거고, 역사적 내러티브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 속의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냥 전달과 사건의 중요성에서, 문학적 내러티브는 역사적 사건보다 그 기술, 어떻게 기술하는가. 근데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는 기술보다는 사건 그 자체를 강조해요. 포상의 의미는, 언어는 다, 실제와 불일치하다. 근데 이에 비해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언어가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사실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학적 내러티브의 역사 속의 부작용은 너무 상상력과 감정 이미고 공허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매몰되기 쉽죠. 그래서 낯설게 하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역사적 내러티브는 아까 침에 이제 리얼하고 관련돼 갖고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인데 설민석의 강의는 문학적 내러티브에 속할까요? 역사적 내러티브에 속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학적 내러티브에 속해요. 팩터가 좀 안 맞아. 예, 팩트가 없지만 재밌잖아. 현대인들의 뭐 알고 싶은 욕망들만 딱딱해가지고 거기에 가까워서 이제 조직해갖고 얘기를 하죠. 문학적 내러티브예요. 역사적 내러티브. 근데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하는 강의는 역사적 내러티브. 재미없죠. 잘 안 보죠. 그냥 안 보니까 만약에 교수님들이 막 설명서 까면 어떻게 돼요? 막 그 밑에 댓글이 안 좋아. 교수 다 욕하고 있어.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가끔씩 이게 그 설민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최태성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설민석, 저도 보려는 것 같아. 예. 근데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 걸리니까 얘기 안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의 차이점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부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끝났어요. 예, 여기가 이제 교수학습 이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학습 이론 부분은 시험 문제의 한 40% 정도 나올 것 같아. 예, 역교동 비중에 볼 때.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내용을 보시면 했지만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요. 철학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학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남색 책 읽어보시면 저도 남색 책 강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되게 많아요. 억지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녹색 책을 읽으면 이제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팍 나가. 예. 왜냐면 이게 딱딱 떨어지고 교육학 지식하고 또 딱 있으니까 명확해요. 예. 또 이게 위계적이고 딱 목적, 가치 있고 교수학습 내용 조직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는 해두셔야 되는데, 공부를 해두실 때 남색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하시면 괜찮겠지만 그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 남색책 내용 자체가 이제 교수님이 제대로 알고 쓴 것도 있지만 못 쓴 것도 그냥 쓴 것도 있고 번역해서 그냥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을 분석해 기출 주제를 찾아가지고 기출을 직접 나온 것들만 집중력 하세요. 그리고 뭐냐면 이해를 하지만 일단 이해는 이해고 답안을 쓸 때는 요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뭐냐면 그 암기를 해두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세 가지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좀만 골라가지고 외워두시고, 모르면 뭐라고 써요? 역사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다. 요 한마디만 쓰시면 다 맞는 길 열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전 강의 때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그 강의 때는 이제 대구 강의거든요. 대구 강의 때는 교수학습 방법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저쪽 강주 쪽으로인데 강주는 제가 이제 교육과정 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표 있죠? 예,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 이제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